네, 박사님 이제부터는 제3지대를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참 기대가 많았는데요. 네. 안타깝습니다. 힘을 좀 못 쓰고 있어요. 아직 뭐 보름이 남았습니다만은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은 개혁신당이 3.8%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는 3.1%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논외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3지대의 기대를 거셨던 분들은 실망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이 기대보다 부진한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개혁신당이 지금 새로운 미래 측하고 이제 통합을 시도를 했었잖아요. 예. 통합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타격이 컸다. 그러니까 통합을 시도한 것이 실패 포인트였던 네. 거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이낙연 이제 전 총리 이제 현 대표 라는 인물하고 손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은 부정적으로 예. 봤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는 좀 배제한 그런 그림도 가능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뭐 그 김종민 의원이 이제 고집을 하면서 네. 이제 김종민 의원을 떼내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김종민 의원하고 뭐 이낙연 대표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찌됐건 이제 이낙연 대표가 들어왔어요. 통합 이제 구도하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가 원래 자기가 탈당하고 뭐 제3지대로 나올 때 이제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이제 뒷선에서 이 젊은 이제 정치인들을 서포팅하는 그런 그림으로 갔더라면 예. 아마 타격이 덜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그냥 전면에 나서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네.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꿰차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 지지였던 젊은 층들은 이제 뭐 당연히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갑자기 이제 통합하고 나서 이제 여론조사하니까 3% 선택 때 3 내지 4 이 정도에 딱 이제 고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통합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잘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건대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좀 부정적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어떤 포인트입니까?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처음에 이제 창당하고 한동안 국민적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었던 그 변수가 뭐였냐면 1년의 개혁정책 발표였죠. 예. 논란은 상당히 유발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국민적 관심을 끄는 데서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번 선거가 그러면 이제 정책 선거로 가는 거 아니냐. 양당도 이거는 제대로 그 당시에 대응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개혁신당이 상당히 이 개혁 정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총선판을 주도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딱 생겼던 이제 그 시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때가 사실은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였었죠. 그런데 통합 딱 들어가고 이낙연 대표하고 같이 이제 당을 시작을 하고 난 시점부터 속도가 갑자기 팍 느려져요. 예, 급제동이 걸리는 상황. 내부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이제 개혁 정책들을 계속 준비한 걸 발표하려고 할 때마다 이낙연 대표가 좀 더 생각해보고 하자. 이런 식으로 속도를 늦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발표한 개혁 정책에 대해서 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좀 자기 생각하고 달랐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거기 이제 좀 더 연구해서 시간을 두고 발표하자 이런 식으로 속도를 늦추는 바람에 개혁신당은 잠깐 젊은 신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뭐 기마군단처럼 확 나가야 되는데 그게 딱 발목이 1차 묶여버린 거죠. 예, 그럼 주춤주춤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통합이 깨지고 그걸 또 통합 깨진 걸 수습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또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라도 다시 이제 분위기를 다잡고 1년의 개혁 정책들 준비했던 것들을 계속 또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가 진행이 안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느 지역으로 출마할 거냐 이거에 이제 초점이 이제 맞춰지면서 또 시간이 또 흘러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이제 그 변수가 이제 작동하게 되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지역을 정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른바 반도체 그 동맹 예. 이원호 공통벨트. 의원하고 이제 그 양양자 의원하고 그러면서 지역에 그냥 그 몰두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생각은 이랬을 거라고 좀 봅니다. 자기가 어찌됐건 정한 화성을에서 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지지율이 높은 거로 나오면 다른 지금 이제 그때 초기에 응원했다가 지원했다가 그러니까 뒤로 빠진 그 세력들이 다시 규합이 되지 않을까. 다시 이제 개혁신당에 관심을 가지면서 좀 밀어주지 않을까 이 예상을 했던 건데 이준석 대표가 지역 활동에 너무 묶이면서 그러니까 전국적인 홍보전에 좀 타격이 온 거죠. 예. 누군가 그거를 대체해 줄 수 있었다면 얘기가 달랐을 텐데 대체를 못 해준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김용남 정책위 의장 같은 사람이 계속 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역 활동을 하니까 네. 지역에 묶여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계속 이제 그 여론몰이를 좀 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됐더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질 못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뭐 김영남 이제 정책위 의장이 유명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만큼 관심을 유발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뭐 좀 하겠다 그러면 인터뷰하겠다 그러면 받아줘도 김영남 정책위 의장은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급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개혁 정책 중앙당 차원의 개혁 정책 발표도 중단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는 지역에 묶여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다른 전략적인 실패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가 자기 선거를 사실은 과감하게 좀 포기했어야 된다. 그래서 비례대표도 그러니까 나왔고. 뭐 차라리 이제 자기 뭐 낙선 좋다. 하지만 이른바 선당 우사 정신에 따라서 예. 다른 지역에도 후보들이 지금 많이 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지지율을 가능하면 높게 받아야 뭐 이렇게 선거비 보전이라도 일부라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 차원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혁신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본인이 그냥 직접 초기에 했듯이 그냥 홍보전에 전면에 나서서 그냥 맨날 한동훈하고 싸우고 예. 한동훈의 말 안 되는 것들 이런 거 지적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다니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공약도 하고 네. 또 윤석열 정권의 그 실정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갔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냥 그 지역에서 일단 당선되고 보자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실패를 결과적으로 하게 된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오는 지지율보다는 그 정당 비례 투표에서 조금 더 그 제가 보기엔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상승 구간이 있다고 보시면. 그건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중도층들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 보게 되면 아직도 뭐 어느 당을 지지할지 결정 못했다는 층이 꽤 있어요. 예. 10몇 %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스텔스 중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보수 정권하에서는 샤이 진보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중도층도 이제 그 약간 샤이 비슷하게 이제 존재를 해요. 네.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느 쪽에 투표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지난번 강서구청장 이제 보궐선거 때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여론조사 지표보다 더 격차가 확 벌어졌어요. 10% 포인트 이상. 예. 그건 이제 샤이 진보 내진 제가 보기엔 일단 스텔스 중도가 합류한 거다. 네. 제가 샤이 진보하고 이 스텔스 중도를 구별짓는 이유는 뭐냐면 샤이는 소극적인 그런 계층이에요. 예. 그런데 이 스텔스 중도는 뭐냐면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제일 무서운 층이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쪽으로 팍 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끝까지 지금 이제 딱 유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조국 혁신당이 뜨면서 샤이 진보는 많이 없어졌어요. 샤이 진보는 다 커밍아웃 해가지고 요즘에 조국 혁신당 지지로 돌아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 있는 게 스텔스 중도예요. 네. 이분들은 다 마음에 안 들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고 한동훈 위원장도 마음에 안 들고
이재명 대표도 마음에 안 들고 조국 대표도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 예. 예, 조국 사태 때 그 난리 쳐놓고, 음. 예, 그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저 사람은 아무리 그 대안이 없기로서니 조국이 웬 말이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파이널 어널리시스, 최종 분석 결과 결국은 우리가 지지할 만한 정당은 새로운 미래도 아니고 새로운 미래는 뭐 제2의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개혁신당밖에 없다. 그렇다면 좀 못마땅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표심을 그쪽으로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개혁신당의 그 정당 투표 그 비율은 잘하면 뭐 5에서 한 19 사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최대 한 10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도 뭐 나름 열심히 지금 그 분주하게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간단하게 좀 새로운 미래는 제가 보기엔 지금이 최대치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 한계가 왜 그럴까요? 호남 내지 진보 중에서도 약간 이제 특히 진보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중도 진보 성향의 분들이 이제 그 이낙연 대표의 이제 새로운 미래를 이제 지지를 하는 건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조국 혁신당이 뜨면서 중도 진보도 대거 다 그쪽으로 좀 몰려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진보 자원이 지금 별로 없는 상태고 조국 혁신당이 뜨지 않았으면 새로운 미래도 조금 더 득표를 더 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샤이 진보가 그쪽으로 가면서 뭐 6, 한 7.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가 한 6, 7%까지 나온 것도 있어요. 새로운 미래가.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나타나면서 그것까지 빨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새로운 미래가 더 얻을 그런 영역이 별로 없다. 그런 지지층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텔스 중도가 그러면 새로운 미래를 지지하겠는가? 새로운 미래냐 개혁신당이냐 했을 때는 이 그룹은 개혁신당 쪽을 지지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게 많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던 당이 이제 조국 혁신당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무시할 수 없는 다 고수를 지금 급부상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다소 거칠게 출발을 했는데 진영이 갖춰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좀 그 여러 가지 좀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세련된 면도 좀 보이고요. 지지율 상승 이유는 대략 알겠는데 이 기세가 투표 당일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조국 혁신당도 최근 지지율에 나오는 그 정도가 최대치 아닌가 생각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그 인식이 그러니까 진보 지지층 내에서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확 쏠린 겁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들이 보기에는 약간 둔탁한 칼인 거죠. 왜냐 여기저기 이빨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리하게 못 뺀다. 자 조국도 물론 여기저기 이빨이 빠지긴 했어. 그죠? 사법 리스크 있잖아요. 본인의 이제 그 가족 관련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는 칼보다는 좀 더 날이 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조국을 활용하자.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뭐 이 진보 지지층이 조국 대표를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투표하잖아요. 이 진보 지지층들은 전략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조국을 키우는 게 보탬이 된다. 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국 타임. 알겠습니다. 원내 교섭 단체까지도 그러면은 그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도 사실은 단점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장점만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 비롯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조국 사태 때 뭐 조적조란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그래서 뭐 요즘에도 이제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만 과거 어록들이 이제 자기 발목을 잡는. 특히 이제 붕어 가재 발언, 이른바 가붕제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제기할 것이고 다른 쪽에서도 이제 뭐 많이 제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과거에 좀 잠시 잊고 지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부활하면서 조국 대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조국 대표의 워딩도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워딩만큼이나 그렇게 대중적이질 않아요. 예, 그래서 조금 듣다 보면 예. 사람들이 이제 조금 실망할 겁니다. 예, 초기에만큼 그렇게 신선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빠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여론조사 할 때 그냥 홧김에 네. 그냥 차라리 조국혁신당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지만 예. 실제 투표장에 가서는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비례 의석 확보도 네. 지금은 뭐 이제 더불어 그 민주연합은 굉장히 작게 나오고 뭐 조국혁신당은 아주 높게 나오고 네. 그래서 뭐 이쪽은 5 저쪽이 결국 15 가져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 한 12석 예, 뭐 12석.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후보의 바람하고 같은 수네요. 근데 늘 이제 조국 혁신당을 보면서 좀 의문이 있는 게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그 대표도 재판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보다 더 빨리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높이 들고 있는 기치를 원내를 진입하든 아니면 국회로 가든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유권자들께서는. 그렇죠. 근데 아마 진보 지지층들은 결국은 그 민주당과 합당할 거다라고 볼 겁니다. 예. 예. 뭐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본인은 아니라고 예, 해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만약에 계속 정치할 생각이 있다면 네. 특히 자기도 뭐 차기 대권 이렇게 된 바에는 차기 대권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된다면 예. 지금 민주당하고 어찌 됐건 합당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장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이제 비례의원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그 의원직을 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예, 뭐 그런 상태가 오든 어찌됐건 간에 결국은 이제 통합이 될 가능성이 좀 이제 높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하고 비슷한 색깔을 가진 후발 당이 나왔어요. 남산위의 저 소나무당, 예? 그 소나무당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금 이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데인데 아직까지 공식 여론조사에는 지지율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그 뭐랄까요 화제 인물들 모이면서 좀 결집 이런 면도 좀 감지가 됩니다. 소나무당 출연 어떻게 보시나요? 조국 혁신당 대체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새로운 미래만큼도 지지율 획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좀 봅니다. 그건 너무 늦게 출발해서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후발주자라는 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재편이 끝난 거죠. 네. 진보 지지층 내에서의 그 판세가 그런 부분 더하기 해서 네. 송영길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는 어찌됐건 조국 대표보다는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예. 이제 흔히 얘기하는 죄질이 더 나쁜 경우에 속하는 예. 거죠. 돈봉투가 왔다 갔다 하고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전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거라서 일반 유권자들이 특히 진보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조국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좀 둔탁한 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 못지않게 이빨이 여기저기 빠진 둔탁한 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건 좀 갈려지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보다는 뭐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뭐 나름 이제 나를 세워 당 대표를 보시는 거구나. 네, 당 대표 예. 기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파괴력은 좀 네. 두고 봐야 됐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판단할 때 의석수는 대충 좀 감이 오시나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이미 그 일간지 기고를 통해서 제 전망을 이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셨죠 거기? 한국경제 한국경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우세했던 시점이에요. 좀 그래서, 되셨군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기고 의뢰를 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여쭤보니까 다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예, 그 당시엔 그랬죠. 하는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길래 제가 저는 민주당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어유 반갑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찬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 뭐 찬반이라기보다 국민의힘 이기는 또는 민주당 이기는 이렇게 한 분씩 모셔서 칼럼을 이제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저보고 이제 민주당 승리로 해서 이제 써달라 그래서 제가 써주면서 예. 137대 131 137대 131. 이를 예상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럼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우세한 그런 판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도 전화 걸어서 이거 좀 변경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오.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칼럼을 이제 쓸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던 시점이었어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전망을 이제 했고, 근데 사실은 불과 한 2, 3주 만에 이제 상황이 급반전돼 버린 거잖아요. 앞으로 투표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데다가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말실수가 굉장히 잦아지고 있다. 예. 그래서 그 이재명 리스크가 꽤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국 대표도 리스크가 숨겨져 있는데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되게 되면 아마 그쪽도 제가 보기엔 말실수도 나오고 아마 뭐 과거 발언 소환도 되고 예.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작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지난 총선 때는 사실은 좀 과하게 민주당을 많이 밀어줬어요. 예. 그전 선거 때는 늘 우리가 총선 끝나고 나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문가들 이렇게 토론회하고 하면서 국민들이 황금 분할을 만들어줬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했어요. 참 희한합니다. 그 황금 분할이 지난번에 사실은 깨졌죠. 깨졌던 건데 그 감을 아마 이번엔 다시 되찾아서 황금 분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황금 분할을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최종 변수가 될 유권자 그룹은 어디냐? 스텔스 정도. 스텔스 중도다. 한 근데 10%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균형을 이제 맞춰주는 형태로 이제 갈 건데 네. 이분들 사이에서의 기본 기류는 음. 요즘에는 여론조사 그걸 안 하기 묻질 않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예. 양당 심판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양당 심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느 당 쪽으로도 과반 득표가 가능하도록 밀어주지 않을 것이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선거판 동안, 선거 기간 동안 판을 흔들 결정적 변수. 네. 보니까 뭐 정책은 요즘에 마구 투척성 공약을 이번에 예. 또 막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별로 요즘 안 믿습니다 그거. 네. 그래서 그건 별로 이제 소용에 닿지 않을 것 같고 사실은 개혁신당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내놨으면 그걸 주목도를 높이면서 정책 선거 이런 식으로 갔을 텐데 개혁신당이 그 동력을 좀 상실하는 바람에 전체 판세를 이끌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그건 불가능하고 결국은 이제 세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남은 결정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그리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룹은 스텔스 중도라고 그랬는데 이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거는 역시 말실수나 악재나 이런 거죠. 특히 말실수, 양당 대표 또 조국혁신당 뭐 기타 다른 정당까지 포함해서 그 대표급의 이제 말실수 이런 것이 이제 격전지에서 뭐 이른바 몇백 표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변수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텔스 중도층에 네. 청년들도 포함이 포함되어 돼 있습니까? 있죠. 예, 보실 때 분석하실 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스텔스 중도층이라는 어떤 그런 그 특색, 그러니까 연령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뭐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게 되면 아직 결정 못했다 하는 그룹이 보면 이제 한국갤럽뿐만 아니라 다른데 보더라도 그러니까 15% 내외거든요. 그 중에 아예 뭐 좀 정치 무관심층도 있어요. 예. 예. 그걸 제외하고 스텔스 중도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10%가 그렇다고 해서 다 개혁신당 쪽을 지지하느냐? 예. 그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일부는 이번에는 역시 야당을 좀 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야당 쪽으로 가는 거고, 네. 그래도 이번에 여당 쪽으로 밀어줘야 돼 하면 여당 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약간 분산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이번에는 제가 보건대는 그래도 정권 심판론 쪽에 조금 더 투표를 하실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이 개혁신당을 심리적으로는 지지하면서도 이제 민주당 또는 이제 국민의힘을 찍는 경우는 내 표가 그래도 사표가 되는 건 싫어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갈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스텔스 중도 10%.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일까? 이게 남아있는 15일간의 선거판 캐스팅 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이 이제 정말 1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건 주말 2번 지나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네.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 정치 크리치와 함께 끝까지 따라주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크리치였습니다.